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시끌벅적한 친척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고급 해산물 전문점 해신궁 특유의 신선하면서도 비릿한 바다 내음이 뒤섞여 호화로우면서도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현실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1시간 가까이 입가에 억지 미소를 걸고 있자니 안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왔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한껏 들떠 있었다. 뽀글뽀글 파마를 한 머리, 새빨간 립스틱, 그리고 가짜 진주 목걸이를 두른 화려한 투피스 정장 차림의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성공담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내 승진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돈을 뜯어낼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인 이곳에서의 저녁 식사 역시 내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장소부터 손님 명단까지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손님이라고 해봐야 전부 시댁 쪽 어른들이었고 심지어 멀리 완도에서 막 올라오신 작은아버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자자, 사돈어른, 아버님 마음껏 드세요. 김 여사는 제법 살갑게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서연이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해서 월급도 아주 빵빵하답니다. 이 정도 식사야 우리 서연이 효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그저 비죽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 효심은 테이블 위에 즐비하게 늘어선 20가지가 넘는 비싼 요리들로 치환되어 있었다. 랍스터 치즈 구이부터 전복 버터구이, 제주산 다금바리 찜까지 어느 것 하나 최고급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나는 남편 박지훈에게 동조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스마트폰에 코를 밟고 쉴 새 없이 손가락만 놀리고 있었다. 현실과 완벽하게 분리된 채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감각했다. 재정적 압박과 친척들의 가시 돋친 농담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내가 아닌 것처럼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두가 배를 두드리며 만족해했다.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고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 여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잠깐! 이대로 끝내긴 아쉽지.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여기요, 사장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허리를 살짝 굽히며 황급히 달려왔다. 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킹크랩 있나? 김 여사는 턱을 치켜들며 물었다. 두툼한 턱살이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되찾았다. 네, 있습니다. 저희 알래스카산 킹크랩은 수조에서 바로 잡아 올리는 최상급 활어입니다. 좋아, 여기서 제일 큰 놈으로 한 마리 가져와. 그녀의 말은 내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 해신궁의 킹크랩이라니.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다들 배불리 먹어서요. 지금 킹크랩을 시키면 남길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김 여사는 살이 타들어갈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붙였다. 뭐가 아까워? 완도에서 올라오신 내 작은 아버님은 평생 킹크랩 한 번 못 드셔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가 승진을 했으면 부모님 공양하고 어른들 대접하는 게 도리지. 그게 무슨 꼴사나운 태도야? 처음부터 조용히 먹고 마시기만 하던 작은 아버님이 술기운에 쉰 목소리로 거들었다. 허허,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은 나눠야 더 커지는 법이지. 조카가 돈을 벌었으면 어른들도 덕 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소.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맞아요, 서연아.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인데 너무 쫀쫀하게 굴지 마라.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직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사모님, 저희 킹크랩이 가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가장 큰 놈은 5kg는 좋게 되는데 지금 시세가 1kg에 25만 원이라서요. 1kg에 25만 원. 킹크랩 한 마리가 내 한 달치 월급을 훌쩍 넘는 125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비웃을 뿐이었다. 돈이 문제야? 그녀는 거만하게 손을 휘저었다.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제일 큰 놈으로 수조에서 제일 힘차게 헤엄치는 놈으로 골라와. 알았지? 직원은 난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확인을 기다리는 듯 했다.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눈빛,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친척들의 숨김없는 탐욕을 느꼈다. 여기서 거절하면 나는 순식간에 불효막심하고 인색하며 경우 없는 며느리가 될 터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레스토랑의 짭짤한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찔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테이블 밑에서는 이미 손을 꽉 말아쥔 채 손톱이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네,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낯설고 영혼 없는 목소리였다. 어머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희미한 희망을 품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남편으로서, 이 작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가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다. 어머니에게 거칠게 대들 필요도 없었다. 어머니,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어요. 혹은 다음에 제가 작은아버님께 따로 대접할게요. 같은 부드러운 만류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반사된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가끔 혼자 피식 웃기도 했다. 웃긴 동영상을 보는지, 게임을 하는지, 아니면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무엇이든 간에 궁지에 몰린 아내보다는 중요한 일인 듯 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끔찍했다. 그것은 절대적인 무관심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그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유령처럼 희미했다. 그는 스스로를 가족사의 방관자로 만들고 모든 부담과 난처함을 내 어깨에 떠넘겼다. 그가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에 안주하는 동안 나는 시댁이라는 이름의 거친 파도와 홀로 싸워야 했다. 분노와 실망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지훈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늘 도망치는 쪽을 택했다. 그는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어머니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선택을 해야 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의 유약함은 김 여사의 월권 행위를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 되었고 매일 내 가슴을 베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연애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의 지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내 손을 꼭 잡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 약속이 지금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고 그는 우산이 되어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 버렸다. 나를 비참함의 폭우 속에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둔 채 직원은 태우마마의 명령을 수행하러 떠났다. 식탁의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지만 이번 주제는 곧 나올 킹크랩이었다. 사람들은 그 크기와 맛,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않고 떠들어댔다. 마치 그 킹크랩이 내 피와 땀, 그리고 굴욕감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인 양 즐거워했다. 나는 다시 한번 지훈을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팔을 가볍게 툭 쳤다. 지훈은 깜짝 놀라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약간 멍한 눈치였다. 왜 그래 여보? 당신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내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 킹크랩 말이야. 어머니가 100만 원이 넘는 걸 또 시켰잖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짓는 그 익숙한 한숨이었다. 그는 테이블 저편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김 여사를 힐끗 보고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운 듯 내게 속삭였다. 에이 여보, 어머니가 즐거우시면 됐지. 오랜만에 작은아버님도 오셨는데 그냥 어머니 기분 좀 맞춰드려 효도한다 생각하고. 효도. 또 그 효도라는 단어였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 두 글자는 내 삶을 옥죄는 손오공의 머리태, 금고와 같았다. 시어머니의 모든 비상식적인 요구는 그 두 글자로 정당화되었고 내 남편은 늘 그 금고화를 더 세게 조이는 사람이었다. 효도?
지난 3년간 내가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돈으로 효도했는지 당신은 알아?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아냈다. 어머니가 지금 자랑하는 저 명품백이 어디서 난 돈인지 알아? 당신은… 그만, 제발. 지훈이 다급하게 내 말을 끊었다. 그는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잡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경고의 의미를 담은 꽉 쥔 손이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소란 피우지 마.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 집에 가서 하자고? 나는 비웃었다. 쓸개즙보다 더 쓴 웃음이었다. 우리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있기나 해? 항상 나만 말하고 당신은 침묵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빼고는 다시 그의 안전한 피난처 스마트폰으로 숨어버렸다. 방금 전의 대화는 없었던 일인 양. 그는 다시 유령이 되어 나를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함과 내 자신의 처절한 실망감 사이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이 남자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 혼자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지훈의 존재가 무의미해지자 내 어깨의 짐은 몇 배로 무거워지는 듯했다. 이제 나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른이라 불리는 이들로 가득 찬 테이블 전체의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 며느리 훈계 합창단의 선두주자는 다름 아닌 완도에서 올라온 작은아버님이었다. 그는 독한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켠 후 목청을 가다듬었다. 서연아, 이 아제비가 한마디 하마. 여자는 말이다. 시집을 오면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하는 법이야. 네가 오늘날 팀장 자리까지 오른 것도 다 시댁의 복 덕분인 줄 알아야 해. 내 남편이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시어머니가 살뜰히 챙겨주시니 너는 그걸 행운으로 알고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거다. 그의 장황한 설교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시댁의 복? 착하고 성실한 남편? 그는 월급도 쥐꼬리만 한 평사원에 게임과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전부인 남자였다. 살뜰히 챙기는 시어머니? 그녀는 내 주머니에서 자신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데만 살뜰했다. 김 여사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자 기세등등해졌다. 그녀는 랍스터 한 점을 소스에 푹 찍어 오물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작은아버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우리 지훈이 같은 아들을 뒀지. 근데 우리 아들은 또 복이 많아서 돈 잘 버는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아들한테 말해요. 내 아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시부모한테 효도하는 데 쓸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그게 바로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녀는 마치 내가 자신의 끝없는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내게 내려진 특권인 양 태연하게 말했다. 다른 친척들도 까마귀 떼처럼 시끄럽게 거들었다. 맞아요, 형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한 고모가 말했다. 우리 때는 며느리가 어디 이렇게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했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댁 식구들 시중 들고 말 한마디 토 못 달았지. 서연이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해. 그럼. 다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돈을 벌었으면 어른들부터 챙겨야지. 안 그러면 그 돈이 오래 붙어 있질 않는다고. 효도, 도리, 근본 같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그들의 말은 사실 탐욕과 이기심을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착취를 숭고한 의무로 둔갑시켰고 내가 감히 그 의무를 거부하면 죄인으로 만들었다. 사방이 포위된 고슴도치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해 겨눠진 날카로운 가시였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마치 내게 귀중한 인생 교훈을 베풀고 있다는 듯한 자만심이 번들거렸다. 그들은 전통과 도덕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내게 지우려 했다. 바로 효도라는 이름의 짐을. 그들의 눈에 나는 이서연이라는 감정과 생각을 가진 한 개인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며느리, 박지훈 아내, 조카 며느리라는 모두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일 뿐이었다. 내 커리어, 내 노동의 대가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댁의 복에 속한 것이었고 따라서 시댁의 요구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했다. 지난 3년간 나의 침묵과 인내가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키워왔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내가 물러설수록 그들은 파고들었고 내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했다.
내가 그들이 정의하는,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애쓸수록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왜 참고 있어야 하지? 왜 내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도록 내버려둬야 하지? 이따위 효도가 내게 피로와 굴욕,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준다면 과연 내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충분했다. 나는 이제껏 너무나도 충분히 참아왔다.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체념이 아닌 냉정한 관찰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 말 한마디, 의기양양한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겼다. 그들은 몰랐다.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훈계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래전부터 했어야만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고 있었다. 이 파티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어깨에 지우려는 이 효도라는 짐을 나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줄 것이다. 작은아버님의 시댁복 타령은 내가 지난 3년간 애써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가족애라는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착취당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흑백 필름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고 쓰라리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은 결혼 직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노골적으로 예단비를 요구했다. 저희가 우리 지훈이 대학까지 가르치느라 들인 돈이 얼만지 몰라요? 이제 장가를 가는데 신부 측에서도 성의 표시를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부모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요. 뭐 많이는 안 바랄게요. 그냥 깔끔하게 5천만 원 하죠. 정년 퇴직한 공무원이신 우리 부모님은 그 액수를 듣고는 아연실색하셨다. 평생 온화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겨우 입을 떼셨다. 사부인. 솔직히 그 돈은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도 따라 이 혼수 마련해주면 빠듯해서요. 김 여사는 즉시 말을 잘랐다.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딸을 시집 보냈으면 그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지요. 서연이가 직장도 좋고 연봉도 높다면서요. 나중에 시집 와서도 돈 벌 텐데 이건 아이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5천만 원도 못 해주면 나중에 남들이 딸을 빈손으로 시집 보냈다고 흉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부모님은 그녀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결국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5천만 원을 마련하셨다. 돈을 건네는 날 나는 아버지의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미소는 굳어 있었고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열심히 벌어서 꼭 부모님께 갚아드려야지. 그것이 기나긴 착취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후 우리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고 분가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계약금을 치를 때 김 여사가 또다시 개입했다. 두 사람의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본인이 일부 보태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지원에는 조건이 붙었다. 집 명의는 세 사람 공동 명의로 하자. 나랑 지훈이 그리고 너. 혹시 모르니 내 이름을 넣어두는 게 안전해. 나중에 너희가 사업하다 망해도 집은 안 뺏길 거 아니니. 다 너희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고 첫 할부금을 내야 할 때가 되자 그녀는 나를 따로 불렀다. 내 연말 성과급이 꽤 두둑하다면서? 그걸 나한테 다오. 내가 그걸로 대출금 갚을게.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딴 생각하기 쉬워. 그렇게 해마다 내 모든 보너스와 추가 수입, 저축은 엄마가 맡아줄게. 대출금 갚아야지. 친척들 경조사 챙겨야지. 도련님 유학 자금 보태야지. 같은 그럴듯한 명목 아래 그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돈을 건넬 때마다 가슴이 쓰려왔다. 그것은 내 땀과 노력,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밤을 새운 시간과 주말도 없이 일한 나날의 대가였다. 하지만 남편 지우는 늘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갖고 계셔도 우리 돈이지 뭐. 걱정도 많아. 그녀의 월권 행위는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 나는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의문의 지출 내역을 발견했다. 추궁 끝에 김 여사는 태연하게 자신이 내 카드로 가방을 샀다고 시인했다. 어머,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지. 노인정 동기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좋은 가방을 들고 있잖니.
나도 꿀릴 수야 없지. 며느리가 대기업 팀장인데 시어머니가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네 체면이 뭐가 되겠니? 다 너 잘되라고 산 거야. 그 순간 나는 폭발 직전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가방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엄마한테 선물 하나 사드렸다고 생각해. 엄마가 즐거우시면 됐지. 엄마가 즐거우시면 됐지. 지훈의 그 말은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렸다. 나는 깨달았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내 존재 가치는 오직 그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다. 과거의 필름이 멈췄다. 나는 시끄러운 파티의 현실로 돌아왔다. 입안에 고인 쓴맛이 방금 마신 와인보다 더 썼다. 예단비 5천만 원. 이름도 모를 수많은 보너스와 저축, 가방값 500만 원. 그리고 이제 125만 원짜리 킹크랩. 그 모든 숫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며 거대한 빚더미를 이루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진 빚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게 진 빚이었다. 돈과 노력, 그리고 억압과 굴욕 속에서 보내야 했던 내 젊은 날들에 대한 빚. 아니, 이 빚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었다. 이제 내가 내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모두가 킹크랩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다른 요리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가리비 버터구이 한 접시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다. 버터와 마늘, 파슬리가 어우러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내게 그 향기는 위험 신호와도 같았다. 나는 갑각류, 특히 조개류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었다. 작은 조각 하나만 먹어도 목이 가렵고 얼굴이 퉁퉁 부으며 호흡 곤란이 왔다. 이것은 집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지훈에게 분명히 말해두었다. 심지어 한 번은 조개살이 조금 섞인 전을 잘못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 김 여사는 그 가리비 구이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큰 숟가락으로 가리비 살과 버터, 다진 마늘까지 듬뿍 떠서 내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자, 며느라가.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그녀는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가리비가 아주 신선하고 맛있단다. 이런 거 많이 먹어야 피부도 고와지지. 그녀의 행동에 나는 얼어붙었다. 테이블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앞접시의 가리비를 한 번, 그리고 김 여사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선이나 관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도전적인 눈빛과 악의적인 희열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였다. 나를 망신주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나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조개 못 먹는 거요. 알레르기 있어서요. 김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다. 어머나 또 알레르기? 사람은 왜 그리 유별나니? 혹시 내가 집어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식사가 아니었다. 내가 피고인이고 김 여사가 판사이자 검사인 재판정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알레르기 있어요. 나는 애써 해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알레르기는 무슨 놈의 알레르기.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어디서 아가씨처럼 곱게 자라서 까탈스럽게 굴기는. 시집 왔으면 좀 털털해져야지. 어디 한번 먹어봐.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혹시 알아? 먹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서 나을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하하하 소리 내어 웃었다.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내 자존심에 밝혔다. 그들은 내 고통과 질병을 농담거리로 삼았다. 내 걱정을 까탈스러운 유난으로 치부했다. 나는 가리비 접시를 보고 다시 비웃는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잔인하고 무감각하게 나를 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역겨움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리비 접시를 멀리 밀어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못 먹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지훈 씨한테 물어보세요. 예전에 저 때문에 응급실에도 같이 갔었어요. 나는 일부러 지훈을 끌어들였다. 이번만큼은 그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내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다.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다시 가리비 접시를 보았다. 그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그가 또다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과 아내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그리고 그 저울이 늘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도 알고 있었다. 가리비 구이는 내가 견뎌야 했던 쓰라림과 굴욕의 증거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는 오직 혼자였다. 그 순간 지훈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고 친척들의 비웃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자,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고 다시 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유약함이 역력했다. 그 유약함에 나는 화가 나면서도 연민을 느꼈다. 마침내 내가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길고 긴 내적 갈등 끝에 지훈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거의 몰래 테이블 너머로 팔을 뻗어 내 앞에 놓인 가리비 접시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흰 쌀밥 그릇을 내 앞으로 살며시 밀어주었다.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일을 마친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김 여사를 보며 화해의 미소를 짓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진짜 알레르기 심해요. 전에 병원에도 갔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먹을게요. 그의 행동과 말은 나를 감동시키기는커녕 처절한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어설픈 연극이었고 비겁한 타협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거나 그녀의 아기를 지적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내게 던진 폭탄을 자신이 떠안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을 뿐이다. 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 갈등이 두려웠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아들을 한 번,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길게 삐죽이며 경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쯔쯔, 저것 봐라. 남편이 챙겨주니 좋겠네. 참나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밥 하나 제대로 못 먹어서 남편 손까지 가게 만들고.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의 행동을 내가 나약하고 귀찮은 존재라는 증거로 삼았다. 그리고 지훈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후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양 가리비를 먹기 시작했다.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나는 내 옆에 앉은 남자를 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꼈다. 그는 방금 비극의 주인공, 어쩔 수 없이 영웅이 된 남자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형편없는 연극 속의 서투른 배우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이 집안에서 내 위치를 더욱 확고히 했을 뿐이다. 발언권 없는 외부인, 건강과 안전마저 농담거리로 전락하고 남편의 자비가 있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존재. 내 안의 분노는 더 이상 거세게 타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다. 실망하려면 먼저 희망이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지훈에 대한 나의 희망은 바로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가리비 소동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했다. 2명의 직원이 꽤 힘겨워하며 거대한 흰색 도자기 접시를 들고 나왔다. 그 위에는 거대하고 붉은 킹크랩이 위풍당당하게 누워 있었다. 가시 돋친 다리는 도전적으로 뻗어 있었고 버터와 마늘 향이 섞인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테이블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작은아버님은 눈을 반짝였고 조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모든 관심은 125만 원짜리 바다의 괴물에게 쏠렸다. 주최자 역할을 하던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 순간을 그녀는 기다려왔다. 남의 돈 바로 내 돈으로 자신의 권력과 호기를 과시하는 순간을 자자, 내가 나눠줄게. 김 여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능숙하게 개전용 가위를 집어들었다. 작은 아버님이 귀한 손님이시니 제일 좋은 부위를 드려야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크고 살이 꽉 찬 집게다리를 잘라 작은 아버님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자, 아버님. 식기 전에 드세요. 킹크랩 살이 아주 달고 쫄깃해요. 다음으로 그녀는 알과 살이 가장 많은 몸통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다. 큰 조각 하나는 시아버지에게, 또 다른 조각은 가장 연장자인 사촌 형님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다리들이 그녀가 생각하는 서열에 따라 차례로 분배되었다. 그녀의 귀한 아들 지훈 역시 통통한 다리 하나를 받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받아들고는 방금 전 아내를 구해준 대가라도 되는 양 열심히 살을 발라먹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 여사의 손은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개 조각 하나하나가 놓일 때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각자의 서열과 가치가 매겨지고 있었다. 마침내 접시 위에 앙상한 다리 몇 개와 거의 껍데기만 남은 가장 작은 집게다리 하나가 남았을 때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 작은 집게다리를 집어내 그릇에 툭 소리가 나게 던져 넣었다. 무례하고 무신경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고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며느리 목, 그 작은 다리나 먹어. 요즘 살찐 것 같더라. 여자는 몸매 관리도 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남편이 싫어해. 테이블에서는 또다시 폭소가 터져나왔다. 관심을 가장한 그녀의 공개적인 모욕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나는 이 호화로운 파티와 거대한 킹크랩의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돌려받은 것은 가장 작은 끄트머리와 외모에 대한 비난뿐이었다. 불공평함이 노골적이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단지 개 한 조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을 상징했다. 나는 내 노력과 돈, 젊음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찌꺼기와 비난, 그리고 무시뿐이었다. 그들은 내 노동의 결실을 즐기면서 내게는 부스러기를 던져주고는 그것이 큰 은혜인 양 굴었다. 나는 내 그릇에 놓인 앙상한 집게다리를 보았다. 이 집안에서의 내 위치처럼 작고 초라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집게다리를 집어들었다. 먹는 대신 그것을 그릇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나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모욕적인 자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 침묵의 행동이 천마디 말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나는 김 여사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킹크랩 분배쇼에 만족한 김 여사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박수와 찬사가 필요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짙은 와인색 가죽 가방에 밝힌 유명 브랜드 로고가 레스토랑 조명 아래 반짝였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일부러 이목을 끌었다. 제 가방 예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 고모가 가방을 집어들고 부드러운 가죽을 어루만졌다. 어머 형님, 가방 정말 예쁘네요. 이거 비싼 명품이죠? 김 여사는 귀에 걸릴 듯 활짝 웃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보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요. 이거 500만 원짜리예요. 우리 착한 며느리 서연이가 제가 낡은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래 사준 선물이라니까요. 역시 시어머니 생각하는 착한 며느리라니까.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은 파티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지만 모두에게는 명백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 서연이 대단하다. 효심도 깊네. 그러게 말이야. 김 여사님은 정말 복도 많으셔. 아들이 잘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까지 저렇게 싹싹하니 뭐가 더 부럽겠어. 원래대로라면 내게 돌아왔어야 할 칭찬들이
이제는 김 여사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 며느리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복 많은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굴욕감에 목이 메었다. 몰래 사준 선물이라고? 진실은 그녀가 내 허락도 없이 신용카드를 가져가 500만 원을 긁었다는 것이다. 내가 발견하고 따져 묻자 그녀는 오히려 며느리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척들 앞에서 그녀는 재산 강탈 행위를 감동적인 효도 이야기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내 돈뿐만 아니라 내 공로까지 훔쳐갔다. 그녀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연극에서 나를 조연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 자신이 주인공인 며느리에게 보답받는 가련한 시어머니라는 역할로. 나는 지훈을 보았다. 그 역시 어머니의 거짓말을 들었지만 그저 멋쩍게 웃으며 사실인 양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또다시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짓에 동조하는 길을 택했다. 아내의 희생과 굴욕 위에 세워진 평화를.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 가족의 위선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태연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흙을 백으로 만들고 잘못된 행위를 아름다운 미담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침묵하고 미소 지으며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주기를 바랐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극은 끝나야만 한다. 나는 지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전리품처럼 돌아다니는 와인색 가방을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증이었다. 시어머니의 탐욕과 거짓, 그리고 남편의 비겁함에 대한 물증, 그리고 그것은 킹크랩, 가리비 구이와 함께 내가 준비한 반격의 마지막 소품이 될 것이다. 마침내 파티가 끝날 무렵이 되었다. 모두가 술과 고기에 취했고 잡담도 잦아들었다. 몇몇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숨막히는 곳에서 일어나 떠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이 빈 접시를 치우는 동안 나는 우연히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2명의 시댁 아저씨가 사람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 비싼 담배 몇 갑과 거의 새것인 양주 한 병을 슬쩍 자신의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다. 그들의 어설프고 은밀한 행동은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우두머리부터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집단에서 다른 이들이 좀도둑질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마침내 아까 그 직원이 검은색 가죽 커버에 끼워진 계산서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문하고 파티의 주인 행세를 하던 김 여사에게로 향했다. 총 금액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김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거만하게 나를 턱으로 가리켰다. 나 말고 저기 돈 낼 사람한테 갖다 줘요. 직원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 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살짝 굽히고는 가죽 커버를 내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시끄럽던 테이블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시선이 나와 계산서에 쏠렸다.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순한 양이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를, 돈을 내기를. 가죽 커버를 여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지막 줄에 굵게 인쇄된 믿을 수 없이 긴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총액 4, 880, 0원, 488만 원. 그 숫자는 내 뺨을 후려치는 강펀치 같았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 끼 식사에 거의 500만 원이라니. 나는 재빨리 항목들을 훑어보았다. 음식값만 300만 원이 넘었다. 5kg에 가까운 킹크랩이 125만 원을 차지했고 두 아저씨가 슬쩍한 양주와 담뱃값 그리고 부가세 10%와 봉사료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왔다. 그것은 내 남편의 2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몇 년을 아끼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어머니의 허영심과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친척들의 끝없는 식탐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김 여사의 눈에는 의기양양함이, 지훈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약간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곧 지불해야 할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내 책임이자
당연한 일이었다. 충격이 가시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평정심이 찾아왔다. 가슴속 얼음덩어리가 더욱 단단해졌다. 됐다. 결전의 순간이 왔다. 식탁의 침묵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죽음 같은 고요함과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수백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나를 찔렀다. 마침내 그 침묵을 깬 것은 김 여사였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초조한 듯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서연아, 거기서 뭐하고 있니? 얼른 계산해야지. 직원들 오래 기다리게 하면 예의가 아니야. 그녀의 말은 명령이었고 나를 몰아붙이는 압박이었다. 그녀는 늘 남들의 시선을 무기로 나를 억압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흐트러지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김 여사를 보지 않았다.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여전히 계산서 위에 880 영원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숫자는 지난 몇 년간의 내 어리석음과 인내를 비웃으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느리고 우아하게 마치 슬로우 모션 장면을 연기하듯 행동했다. 나는 손을 뻗어 내 핸드백을 집었다. 시어머니의 500만 원짜리 와인색 가방과는 대조적인 심플한 검은색 업무용 가방이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건조하고 선명하게 울렸다. 모두가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내가 마침내 굴복하고 이 연극이 순조롭게 막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나는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은행카드와 김 여사가 가방을 사는데 빌려 썼던 한도 높은 신용카드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내 손가락이 그 위를 스쳤다. 모두가 내가 그중 한 장을 꺼내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손가락은 멈췄다. 신용카드를 잡기 직전 나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체념도 두려움도 없는 정면의 응시였다. 내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냉혹함과 결의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내 눈빛을 마주하고는 깜짝 놀랐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안도의 미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테이블 전체를 훑어보았다. 의기양양하고 호기심에 차서 기다리는 친척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저녁 내내 억지로 유지했던 희미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지갑 안에 있던 내 손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꽉 쥐어졌다. 대결의 순간은 진정으로 시작되었고 나는 알았다. 오늘 밤 이후로 유순하고 순종적인 이서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손은 반짝이는 신용카드 대신 핸드백 안에서 다른 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푸른색 플라스틱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된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나는 탁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계산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거나 약하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그 전에 먼저 이 빚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 김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의기양양하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변했다. 무슨 빚?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추게 했다. 이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제 모든 계좌거래 내역이 들어있어요. 어머님께서 빌려가시거나 맡아주신다고 가져가신 돈을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표시해 두었죠. 보너스 추가 수당부터 어머님께서 마음대로 긁으신 가방 값 500만 원까지. 총액은 정확히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그 숫자는 내가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테이블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김 여사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거짓말.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목소리는 예전의 위세를 완전히 잃었다. 모함이요? 나는 감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어 이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 여사 특유의 아양 떠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고 걱정도 팔자셔. 우리 며느리는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버는 족족 나한테 갖다 바치는데 걔가 뭘 알겠어. 이 500만 원짜리 가방? 그냥 걔카드로 긁어버렸지. 친구가 선물해줬다고 하면 고지고대로 믿을걸. 젖소를 키웠으면 젖을 짜는 법을 알아야지. 안 그래? 그 녹음은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녹음한 그녀가 친한 친구와 나누던 대화였다.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며 모든 친척 앞에서 그녀의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민낯을 벗겨냈다. 나는 재생을 멈췄다. 방 안은 파리 한 마리 날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친척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경악과 약간의 수치심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게 효도를 가르치던 작은 아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귀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김 여사는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식사비가 거의 500만 원이니 어머님 빚을 800만 원에서 일단 제하는 걸로 하죠. 남은 300만 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법적 절차. 그 네 글자는 김 여사의 오만함과 자만심에 내리꽂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로 시어머니가 넉나간 얼굴로 돌처럼 굳어있고 방 전체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인 가운데 나는 결정타를 날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공격은 그녀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유약한 남자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한 어머니의 모든 부드러움과 결의를 담아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심호흡을 한 뒤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 내 눈빛에는 냉담함 뿐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저 임신했어요. 8주 됐어요. 이 소식은 서류 뭉치와 녹음 파일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닌 두 번째 폭탄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허벅지 위로 떨어졌지만 그는 알아채지도 못했다. 뭐라고? 임신? 네, 임신한 지 2달 됐어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과 어머님은 더 중요한 다른 일들로 바쁘셨나 봐요. 내 말은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 같았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내 배를 내려다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무관심이 아닌 극도의 혼란을 보았다.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도 충격에서 깨어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곧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아마도 이 손주가 나를 올가맬 새로운 족쇄, 새로운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리라.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훈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씨 마지막 선택권을 줄게요. 지금 여기서. 며느리 돈이나 뜯어내는 탐욕스러운 어머니와 당신의 아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의 아이 사이에서 누굴 선택할 거죠? 나의 최후 통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내 미래, 내 아이의 미래, 그리고 이 결혼 생활 전부를 도박판에 걸었다. 나는 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진실과 마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한 남자의 진정한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다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은 이제 내게서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관심의 중심, 기다림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아마도 이렇게 운명적인 선택에 직면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대답을 기다려야만 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나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 최후 통첩에 잠시 얼어붙었던 김 여사는 이내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더니 아들을 향해 익숙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훈아, 내 마누라 좀 봐라. 감히 이 어미한테 막말하는 것 좀 보라고? 당장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고 뭐해. 겨우 몇 년 산 저 계집애 때문에 너를 낳고 키워준 이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아들의 효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연극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나는 더 이상 지훈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의 행동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터였다. 나는 차갑게 일어서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500만 원짜리 계산서를 힐끗 보고 테이블 전체를 훑어보았다. 오늘 식사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주문한 사람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나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거기 안 서? 이 미친년아, 거기 서라고.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분노로 일그러졌을 그녀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모든 것을 뒤로했다. 김 여사의 광적인 비명, 친척들의 수군거림, 직원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아직 음식이 남은 채 엉망이 된 파티 테이블, 두 진영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는 유약한 남편과 시한폭탄처럼 남겨진 거액의 계산서까지. 계산대를 지날 때 아까 그 직원이 안타까움과 약간의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동에 대한 사과였지만 후회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레스토랑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부로 밀려 들어오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이 된 것 같았다. 나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던 금고알을 스스로 부숴버렸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이 결혼이 끝나든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무엇보다 내 뱃속의 작은 아이를 위한 미래를 지켰다. 파티는 끝났지만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얼마 걷지 않아 레스토랑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서연아, 잠깐만 서봐.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가 나를 따라온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그와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엉망이었다. 지금 무슨 짓이야? 그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지만 목소리 볼륨은 억지로 낮추고 있었다.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 몰라? 나는 그의 눈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망신? 지금 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하고 내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을 때 당신은 내 체면을 생각했나요? 어머님이 500만 원짜리 가방을 내가 사줬다고 거짓말하며 자랑할 때 당신은 진실을 생각했나요? 당신 내 온 가족이 내 돈을 뜯어낼 때 당신은 내 노력을 생각했나요? 내 질문 하나하나가 그의 비겁함을 찌르는 창과 같았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는 우물쭈물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당신 어머니죠. 내가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아내예요. 내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고요.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당신 눈에는 착한 아들 노릇이 유일한 책임이고 아내와 자식은 내팽개쳐도 그만이었나요?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나는 쓰라리게 웃었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답은 알았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눌렀다.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다. 내가 떠나려는 것을 본 지우는 당황해서 다시 내 손을 붙잡았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응? 집에요? 나는 연민의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 집이 이제 내 집이기는 해요? 아니면 어머님이 계속 날 착취하고 당신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소일 뿐인가요? 아니요, 지훈 씨. 난 이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약속이 있거든요. 지우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 무슨 약속? 나는 그를 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테헤란로 15번지에 있는 법무법인 용에서 변호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당신과 어머님 시간 맞춰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죠, 법으로. 말을 마치자마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에 얼어붙어 있는 남자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뒤늦은 깨달음과 공포만이 남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이것이 평범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내가 치밀하게 준비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우리가 함께 돈을 모아 산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정에도 가지 않았다.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내가 겪은 억울함을 숱하게 지켜봐온 혜진의 집으로 갔다. 내 몰골을 본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으로 끌어들여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텅 빈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나는 혜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리 준비했던 계획까지도. 혜진은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전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내 스마트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지훈, 시아버지, 그리고 친척들로 추정되는 낯선 번호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나는 벨소리를 끄고 진동으로만 해두었다. 평정이 필요했다. 다가올 전투를 위해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다. 수화기 너머로 피곤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아비다. 어디 있니? 집에 들어오너라. 내 어미가 어젯밤부터 난리도 아니다. 저 안 들어가요, 아버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드릴 말씀은 월요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죠. 그러지 말고 아가. 그가 애원했다. 네 어미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가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들렸다. 이리 줘요. 이 천하에 몹쓸 것. 네가 감히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이 싹수 없는 며느리야. 우리 집안이 무슨 재수가 없어서 너 같은 걸 들여가지고 온 집안이 망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어?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은 무서울 정도로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분노를 다 쏟아낼 때까지. 내가 평소처럼 울거나 무서워하지 않자 그녀는 더욱 화를 냈다. 하지만 욕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즉시 전략을 바꿨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약해지고 애절해졌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서연아, 어미가.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여보, 왜 이래? 정신 차려, 여보, 지훈아. 빨리 119 불러. 내 엄마 쓰러졌다. 완벽한 연극이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어제의 나였다면 아마도 안절부절못하며 달려가 연민과 죄책감에 덫에 다시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달랐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저편의 혼란스러운 연극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건강에 정말 문제가 생겼으면 119에 전화하세요. 제가 돌보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월요일 오전 9시 테헤란로 15번지 법무법인 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그들이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다. 기절 연극은 예상했던 바였고 나는 그것이 내 계획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한다. 월요일 아침 나는 베이지색 정장을 골라 입고 피곤함을 감출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화장을 했다. 나는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하며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나는 울러온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으러 온 한 여성이었다. 법무법인 용은 도심의 고급 오피스 빌딩 12층에 있었다. 나무벽과 두꺼운 법전으로 가득 찬 책장은 전문적이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15분 일찍 도착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용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침착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변호사님. 준비됐습니다. 나는 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증거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거래 내역서, 메모, 녹음 파일 등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용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평정심만 유지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확히 9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과 지훈이 들어왔다. 내 예상과 달리 김 여사는 휠체어를 타거나 생사를 오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겉으로는 허약한 척 남편의 팔에 단단히 의지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지훈. 그는 정말로 비참해 보였다.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고 수염은 거뭇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나와 용 변호사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회의실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김 여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아마도 새로운 울음과 하소연을 시작하려던 찰나 용 변호사가 즉시 제지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감정 없이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의뢰인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 용 변호사입니다. 모두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가족 상담 자리가 아닙니다. 의뢰인과 김미숙 여사님 간의 재산 및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 자리입니다. 모든 분께서는 협조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 변호사의 단호한 선언은 김 여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어붙었고 하려던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는 이곳에서는 자신의 연극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그녀가 피해자 연기를 하는 무대가 아니라 논리와 법의 영역이었다. 진정한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다. 용 변호사는 긴장된 분위기가 길게 이어지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사본 한 부를 시댁 식구들 쪽으로 밀었다. 살펴보시죠. 이것은 지난 3년간 이서연 씨와 김미숙 여사님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직접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단조로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서연 씨가 김미숙 여사님께 빌려드림, 맡겨드림,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드린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500만 원짜리 가방을 더하면 총액은 800만 원입니다. 김 여사가 즉시 반박했다. 그건 걔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준 돈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용 변호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프로페셔널하지만 날카로운 미소였다. 여사님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증여는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자발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눌렀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 며느리는 순진해서 젖소를 키웠으면 젖을 짜는 법을 알아야지.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아버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비비고 있었다. 이 녹취는 용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여사님께서 이것을 선물이 아닌 신뢰를 이용한 착취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효도라는 명목 아래 심리적 압박과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금액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반환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가방 문제로 넘어갔다. 특히 500만 원에 대해서는 타인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그 세 글자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김 여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탐욕스럽고 제멋대로 일지는 몰라도 법과 감옥은 두려워했다. 그녀의 모든 궤변과 장깨는 차가운 법 조항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력해졌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보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두 남자는 침묵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법의 힘은 난생 처음으로 김 여사에게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태우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다. 모든 궤변과 장깨가 꺾이고 법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김 여사의 본성이 마침내 폭발했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이 재수 없는 년.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지? 우리 식구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말을 마치고 그녀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내게로 달려들었다. 두 손을 들어 핥히려는 듯한 기세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용 변호사와 그의 비서도 황급히 일어나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한 그림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지훈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과 분노, 고통이 모두 담긴 크고 단호한 외침을 터뜨렸다. 그 외침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김 여사는 달려들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자신이 늘 유약하고 손안의 인형이라 여겼던 아들을 충격적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난생 처음으로 지훈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몸을 돌려 어머니와 마주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틀렸어요. 그는 쉰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완전히 틀렸어요. 지난 몇 년간 어머니는 서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뜯어내고 자존심을 짓밟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서연이는 제 아내고 어머니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겁하고 무능력한 남편으로요. 아내가 억압받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남자로요. 제가 침묵하고 어머니 행동에 동조했던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해준 여자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지훈의 폭발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넋을 잃었고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평생 의지해온 지팡이, 아들의 유약함이 부러져 버린 것이다. 지훈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나 당혹감이 아닌 깊고 진실된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1000번, 10,000번 미안하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랫동안 너를 혼자 힘들게 했어. 이제부터는 안 그럴게. 네 편에 서서 너와 우리 아기를 지킬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굵은 눈물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질 용기를 찾은 한 남자의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의 각성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친아들에게 모든 잘못을 지적당한 김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고 그저 억울한 흐느낌과 패배감 가득한 눈빛만을 보일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간 후
용 변호사는 다시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돌아왔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며 모두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자, 이제 다들 진정되셨으면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제 의뢰인 이서연 씨는 숙고 끝에 형사 책임은 묻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무는 반드시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합의서를 그들 쪽으로 밀었다. 이것은 채무 변제 합의서입니다. 이에 따라 김미숙 여사님은 이서연 씨에게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서연 씨는 분할 상환에 동의했습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합의서를 집어들고 읽었다. 나는 조항들을 힐끗 보았다. 매월 상환액은 150만 원. 매월 5일까지.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것은 호화롭고 대접받는 데 익숙했던 시어머니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한 달에 150만 원을 어디서 나서 갚아. 김 여사는 여전히 억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우는 합의서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아버지랑 어머니 연금 합치면 월 100만 원은 넘고 시골집 월세도 50만 원은 나와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시고 낭비 그만하시면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이건 어머니가 지셔야 할 책임이에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김 여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법의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변화 앞에서 김 여사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펜을 잡았고 삐뚤빼뚤한 서명이 그녀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듯 쓰여졌다. 그녀가 서명을 마쳤을 때 나는 지난 3년간 나를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짐이 마침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통쾌함보다는 끝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는 길, 지우는 내 옆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그는 감히 내 손을 잡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따라올 뿐이었다.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이 이어졌다. 서연아, 그가 신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회사 근처에 레지던스 하나 예약해뒀어. 당분간은 너랑 아기가 조용한 곳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방해 안 할게. 그냥 가끔 먹을 것만 갖다 줄게. 너랑 아기 챙겨주고 싶어.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은 예전의 지훈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그가 은행카드 한 장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걸로 용 변호사님께 지불해. 이건 내가 속죄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줘. 나는 그와 카드를 번갈아 보았다. 받지 않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갚는 첫 번째 돈으로 수임료를 낼 거예요. 어머님이 만든 이 엉망진창을 어머님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지우는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연아,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약속할게. 변할게. 내가 네 남편으로서 우리 아이의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지훈의 눈에서 진실된 후회를 보았을 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나는 문득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나는 내 경계선을 그었다. 나는 나와 내 작은 가족의 존엄과 미래를 지켜냈다. 나는 나 자신을 구해냈다. 이제 나는 이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평온함과 주체성을 느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날의 맑은 공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미소 지었다.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낡은 장은 덮였다. 새로운 새벽,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